참 예쁜 소녀죠. 타오징이라고 불리는 이 소녀는 겨우 20살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밀수품을 운반한 죄로 중국 역사상 최연소로 극형 선고를 받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처형 전 그녀는 깨끗하게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몸에 있는 피임링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구독 설정 잊지 마시고 저와 같이 사건을 살펴봅시다. 타오징은 1971년 중국 윈난성 루이리시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인근 산림 농장에서 일을 했고 형제는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4인 가족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타오징이 학교에서 실수로 발을 다쳐 이른 시간에 조퇴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타오징은 그날 목격한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타오징은 아버지가 이웃집 아줌마와 외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타오징은 겁에 질려 큰 소리로 울었고 이 소리에 이웃들이 타오징 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웃들 역시 외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곧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타오징은 이로부터 자괴감에 시달렸으며 활기차고 쾌활한 성격은 사라지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또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끊임없이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자 가정을 생각한 어머니는 결국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타오징은 아버지가 변할 것이라 믿었지만 2년 후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다시 바람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선택하고 타오징을 데리고 집을 나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오징의 오빠는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분위기상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실수로 허리를 다치게 되어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 고비에 타오징의 사춘기 시기와 맞물려 성격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어머니와 충돌이 잦았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시절은 비행과 다툼을 반복하며 보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그녀는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며 학교에서 예쁜 애로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남학생들은 심지어 그녀의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 서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상처를 받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타오징은 안정감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의 성적이 좋은 남학생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두 사람은 수업을 자주 빼먹고 데이트를 다녔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성적이 아주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선생님과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들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둘의 성적은 점점 더 나빠져 결국 남학생은 일반 대학에 진학했고 타오징은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타오징의 남자친구는 그녀와 같이 있어 본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등을 돌리자 큰 충격에 빠진 타오징은 홀로 루이리시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술도 없이 그녀는 미용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미용실을 특별 서비스업 장소로 생각하고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을 특수업무 종사자로 여겼습니다. 타오징의 아름다운 외모로 그녀가 미용실에서 일한 이후 그 가게의 매출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남성 고객들은 전부 타오징에게 머리를 감겨달라고 부탁했는데 분명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타오징도 그들이 전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오징을 따라다니며 그녀와 관계를 맺었으면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녀에게 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타오징은 자존감이 아주 강하며 몸을 파는 여성을 아주 혐오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미용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양보라고 하며 훈훈한 인상으로 타오징도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타오징에게 머리를 감겨달라고 했지만 타오징은 웬일인지 흔쾌히 친절히 응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남자는 타오징에게 자신은 미얀마에서 온 화교이며
사업을 하기 위해 루이리 씨에 온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용실의 매출은 날이 갈수록 올랐지만 타오징은 남자들의 희롱에 아주 힘들어하였습니다. 한 번은 양보가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한 고객이 샴푸를 받으며 성희롱이 섞인 장난을 내뱉다가 심지어 그녀를 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타오징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바로 이때 옆에 서서 기다리던 양보가 앞으로 다가가 그 고객을 가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험악한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희롱을 하던 손님은 겁에 질려 말없이 도망쳤습니다. 타오징은 양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식사 중 양보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본인에게 그녀를 보호할 기회를 달라고 하며 타오징에게 서둘러 답하지 말고 우선 지켜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양보는 매일매일 타오징을 데리러 갔으며 명품을 선물해주곤 했습니다. 타오징은 점점 더 감동받았으며 처음부터 양보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아 오래 생각하지 않고 바로 양보와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사귀게 되었을 때 양보는 타오징을 매일 감동시켰으며 이에 타오징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타오징도 더 이상 미용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보가 그녀에게 준 용돈은 그녀가 미용실에서 1년 내내 일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행복에 잠긴 그녀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타오징은 양보의 행방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연락하기에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사해야 했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 며칠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장사한다는 양보는 귀중품은커녕 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 물건 없이 그는 어떻게 사업을 꾸릴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윈난과 미얀마를 자주 오가는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참다 못한 타오징은 남자친구에게 도대체 무슨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울 것 같자 양보는 사실 나 밀수품 사업을 하고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타오징은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지인으로서 그녀는 밀수품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뉴스에서 밀수품으로 체포된 사람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앞의 양보를 바라보며 그가 하는 불법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슬프지만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후 얼마 안 돼 그녀는 본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완강한 타오징은 양보에게 연락하지 않고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처받은 그녀는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갔지만 매일 기운이 없어 했으며 어머니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양보가 영양제를 잔뜩 들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타오징에게 당신이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주 조심할 거야. 2년만 더 하고 돈만 충분히 벌게 되며 꼭 같이 평범하게 살자. 약속할게. 라고 하였습니다. 양보의 설득에 타오징은 그를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를 따라 집이 아닌 병원으로 갔습니다. 양보는 그녀가 다시 임신하며 몸에 해롭기도 하고 그 당시 그들의 생활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피임링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양보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여자의 몸이 선천적으로 밀수품을 쉽게 숨길 수 있고 또 검사하게 되더라도 물건을 찾기 어려워서였습니다. 그로부터 양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타오징까지 운반에 가담해 더 빨리 돈을 벌어 빨리 이 일에서 헤어나오자고 은근하게 세뇌시켰습니다. 양보는 이런 식으로 매일 타오징을 가스라이팅했고 결국 타오징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미얀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양보는 타오징이 본인을 사랑하지만 그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선 타오징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타오징을 데리고 미얀마에서 이틀 동안 놀면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이틀은 밀수품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타오징은 양보가 여전히 예전처럼 본인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여 보탬이 되고자 결국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양보는 밀수품을 받아 직접 타오징의 몸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티켓 한 장과 핸드백을 건네주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양보는 또 타오징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아 그녀가 어머니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통장을 만든 후 2,000위안, 하나로 36만 원이 되는 돈을 건네주며 이건 어머님께 드려. 나중에 내 어머니도 될 거니까 함께 효도하자.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특히 관문을 통과할 때 꼭 긴장하지 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어머니를 잘 모셔드릴게. 약속해.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매달 어머니에게 입금해줄게.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양보의 속임에 타오징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타오징은 검문소를 아주 순조롭게 통과하였습니다. 세관은 타오징이 어리고 짐도 많지 않아 간단한 검사만 하고 그녀를 보내주었습니다. 입국에 성공한 그녀는 곧바로 양보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러자 양보는 그녀에게 어린이 병원 근처 거리에서 흰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핸드백을 들고 있는 남자가 수아인이라고 하며 그를 찾아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실 수아인은 잠복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장소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오징은 드레스를 입고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어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와 타오징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타오징은 상대방이 흰색 스포츠 모자에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들고 있는 걸 확인하고 곧바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물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타오징은 바로 그에게 물건을 주었습니다. 남자는 인파를 신경 쓰지 않고 지퍼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 바로 확인하였습니다. 타오징이 그의 행동에 초조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남자는 재빨리 타오징의 발을 낚아채 따라와 라고 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겁을 먹은 그녀는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타오징은 이렇게 체포되었습니다. 타오징은 취조실에서 경찰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타오징은 20살이고 루일이 사람입니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처음이죠. 20살이 뭘 한다고 이런 짓을 합니까? 겁주려는 건 아닌데 당신이 운반한 밀수품의 양은 여러 번 극형을 받을 수 있는 양입니다. 윈난에 있는 수아인은 전부 체포되었는데 당신은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물건을 받고 또 누가 물건을 주어서 거래한 것인가요? 누구든 50g의 밀수품을 소지하기만 하며 무조건 극형을 선고받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신이 운반한 물건의 중량은 4번의 극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협조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며 주요 유공자 신청을 해서 극형을 면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초범이라 다행입니다.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타오징은 침묵에 빠져 경찰이 아무리 그녀를 설득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측은 몇 시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경찰은 그녀를 일시적으로 구금하고 족쇄를 채워놨습니다. 사형수만이 족쇄를 하게 되어 타오징과 함께 구금된 죄수는 그녀를 걱정하며 꼬마야 아주 젊어 보이는데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왜 족쇄를 차고 있어? 사형수만이 채우는 건데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타오징은 더 이상 참지 못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타오징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그녀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죄수를 본 적이 있지만 눈앞에 있는 겨우 20살밖에 안 되는 타오징을 바라보며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타오징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수해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여러 번 설득해 보았지만 매번 물건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할 때 완고한 타오징은 마치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한 듯 침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타오징은 1심에서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수감자가 극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이 집행되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타오징의 인생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경은 타오징의 어리석은 행동에 그녀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게 안타까워 타오징에게 극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니 기회가 있다며 잘 생각해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은 타오징의 어머니와 수년간 만나지 못한 아버지와 오빠를 불러 그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타오징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곧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극형 집행날은 1991년 10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처형 전날까지도 여경은 타오징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타오징을 찾아와 그녀를 설득해 보았습니다. 바보야, 지금 모든 걸 털어놓아도 늦지 않아. 네가 이 정도로 그 사람을 지킬 필요 없어.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타오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경은 매우 안타까워하며 그런 마지막 소원 같은 건 있어? 이야기해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타오징은 네,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선 피임 루프를 제거하는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깨끗하게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경은 한번 신청해 볼게.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먹고 싶은 거나 입고 싶은 옷도 있으면 말해도 된다. 네 가족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전달할게. 라고 답했습니다. 타오징은 극형을 앞둔 사람 같지 않은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였습니다. 이후 타오징은 구치소 간이수술대 위에서 피임 루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타오징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준비한 옷과 신발, 그리고 음식을 넘겨주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 처형 시간이 되자 경찰이 타오징을 찾으러 갔을 때 그녀가 울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생각 밖에도 타오징은 아주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밧줄로 묶여진 채 무장경찰을 따라 구치소 밖 극형 선고대로 갔습니다. 간단한 선고를 마친 후 타오징은 처형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처형차에 오르기 전 타오징은 부모님과 오빠를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타오징의 오빠는 포기하지 않고 여동생에게 지시한 사람을 털어놓으라고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타오징은 오빠는 항상 나에게 잘해주었어. 나 대신 우리 엄마 잘 모셔줘.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유언장을 남겼는데 어머니께 라는 몇 개의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타오징은 총소리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20살이었습니다. 꽃다운 어린 나이에 나쁜 남자를 만나 결국 창창한 앞날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또 그녀의 남자친구 양보는 실명도 알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없어 지금까지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타오징이 떠난 후 그녀의 어머니는 지극한 상심에 몇 년도 안 되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타오징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곡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일본에서 62세 여장 남자가 파티를 즐긴 후 러브호텔에서 누군가에 의해 머리가 잘렸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20대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부모도 딸의 범행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딸을 도와 범행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새 식구는 머리를 집에 두고 사람들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롭게 생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발생한 영화보다 더 무서운 사건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홋카이도 스스키노펀 스트리트는 화려한 유흥가입니다. 이곳은 술집과 클럽, 그리고 노래방과 라멘집 등이 4,000여 개가 넘게 있는 핫플레이스입니다. 매일 밤 사람들로 가득했고 가지각색의 조명은 왠지 모르게 아련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야에도 손님이 끊기지 않아
사람들은 이곳을 밤이 없는 도시라고 불렀으며 도쿄 가부키초와 후쿠오카 나카스와 함께 일본의 3대 엔터테인먼트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흥가가 즐비한 스스키노 해피스트리트는 항상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2일 오후 3시쯤에 스스키노에 위치한 러브호텔에서 악랄한 형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202호실의 욕실에서 머리가 없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얼마 안 돼 경찰은 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202호 객실은 핑크색 테마의 방인데 7월 1일 저녁 11시쯤 키가 큰 손님과 키가 작은 손님이 함께 체크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7월 2일 새벽 2시쯤 202호 객실에서 프론트로 전화했는데 여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의 사람이 먼저 체크아웃하겠다고 알리고 잠시 후 키가 작은 사람이 객실에서 나와 호텔을 떠났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있어 직원들은 그 사람의 성별을 명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날 오후 3시가 됐을 때 직원은 202호실이 아직 떠나지 않은 손님이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직원은 객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끼곤 직접 객실로 찾아가 노크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이 문을 따서 객실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처음에 객실 안에는 마치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매우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객실 화장실을 살펴보다 욕조 안에 머리 없는 사람이 다리를 쪼그린 자세로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러브호텔은 총 7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에는 2개의 객실이 있었습니다. 202호실은 아주 깨끗했고 화장실에도 몸싸움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키가 170cm 정도의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웅크린 자세로 발견됐고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과다출혈로 숨지게 되었는데요. 현장에는 몸싸움한 흔적이 없었고 방어 상처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진정제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 숨진 뒤 머리가 절단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현장 또한 정돈되어 있었고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객실 안에는 피해 남성과 관련된 개인 물품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옷, 신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 피해자의 지문이 지문 시스템에 입력했을 때 아무런 기록이 없어 그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확보된 단서로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의문의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피해자의 신원과 의문의 사람을 찾아내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은 호텔 안팎의 CCTV를 전부 확보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월 1일 10시 50분 피해 남성은 흰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또 큰 여행 가방을 끈 여성과 함께 202호실에 체크인하였습니다. 7월 2일 오전 2시 의문의 사람은 아주 큰 검정색 코트를 입고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나타났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할 때 그 사람은 커다란 여행 가방만 들고 있었는데 떠날 땐 여행 가방 외에도 배낭을 등에 맸습니다.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혼자 떠나는 모습만 담겨 있어 경찰은 용의자가 호텔에 체크인한 후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머리와 소지품을 모두 여행 가방과 배낭에 넣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전단팀을 꾸려 240명을 배치시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우라히토시이고 사건 당시 62세였습니다. 그는 에키와시에서 자랐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와 아사히카와시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다시 에키와시로 돌아가 생활했으며 현지의 석고장식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의 신원이 빨리 확인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아내가 남편이 계속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우라히토시의 집으로 찾아가 지문과 수술 흔적 등을 대조하여 피해자가 우라히토시라는 걸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의 차량은 호텔에서 가까운 주차장에서도 발견됐었고 차 안에는 유력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우라히토시의 아내는 남편이 왜 호텔에서 나타났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우라히토시는 여장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자주 섹시한 여장을 하고 각종 유흥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피해를 입기 전날인 7월 1일에 우라 히토시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행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에서 열리는 디스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스스키노까지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습니다. 그날 행사에는 약 400명의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10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40대에서 60대였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또 괴상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성의 옷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 우라 히토시도 그들 중 한 명이며 그곳의 단골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가족들 몰래 여장을 한 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우라 히토시는 반짝이는 수영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짝거리는 가방을 등에 메고 파티를 즐긴 뒤 혼자 바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술집 근처의 도로에서 그는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의문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의문의 사람은 체구가 작았고 우라 히토시와 길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저녁 10시 50분에 같이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사람은 우라 히토시를 숨지게 하고 체크아웃한 뒤 사라졌습니다. 우라 히토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를 매우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별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침착한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술집에서 알게 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8년 전부터 여성복을 입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여러 댄스홀과 바에서 놀고 춤추고 여자들에게 대시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매우 조용했지만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이성 친구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여 굉장히 친절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수년간의 여장 경험으로 그는 메이크업과 여성복 매칭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꽤 뛰어난 화장술, 그의 실제 성별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장 남자계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언니라고 다정하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라 히토시는 60대였지만 화장을 하고 나면 겨우 40대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건이 공개됐을 때 62세의 피해자가 여장 남자라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장은 그의 취미일 뿐이며 그를 아는 사람은 그의 성적 취향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장으로 여자들의 경계심을 낮추었습니다. 유흥가에선 60대 아저씨 아줌마와 40대 여성의 인기가 전혀 달랐었죠. 60대 여장 남자가 러브호텔에서 참변을 당할 것이라고는 아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의문의 사람은 범죄 도구와 여행 가방, 그리고 갈아입을 옷을 챙긴 것으로 보아 사건은 분명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우라 히토시의 머리를 잔인하게 떼어냈을까요? 그리고 그의 머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히토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그의 낮과 밤 생활이 전혀 다르다는 걸 고려하여 그리고 히토시의 가족이 그가 여장 남자라는 걸 모르고 있어 경찰은 그와 의문점의 사람과 아는 사이이고 러브호텔로 들어갔다는 건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은 추측에 따라 우라 히토시의 SNS 계정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결국 CCTV에 포착된 의문의 사람이 삿포로에 거주하고 있는 29세의 타무라 루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사건의 범인은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7월 24일에 경찰은 고인을 유기하고 고인의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루나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의 59세 아버지 타무라 오사무도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또 지난 7월 25일에 루나의 어머니 타무라 히로코도 범행 협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가족의 집을 수색할 때 화장실에서 부패한 머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아 모양으로 그가 바로 우라 히토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장 남자의 러브호텔, 또 잘린 머리의 검색으로 일본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3인 가족이고 평범한 가족들과 다를 게 없어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문화적 분위기가 가득 찬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타무라 오사무는 의사인데
삿포로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과장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그의 환자들은 그를 높이 평가하고 병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은 그가 따뜻하고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취미도 다양했었는데요. 어릴 때는 밴드 활동을 했었고 종종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타 연주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편집하여 인터넷에 올리곤 하였습니다. 타무라 오사무의 아내 히로코는 그림과 곤충, 그리고 꽃을 좋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미술관에서 일했었고 지역 영화 애호가들이 제작한 작품에서 여대생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평상시 그림 그리는 것 외에 집에 있는 꽃과 식물을 키워왔습니다. 타무라 오사무는 아내의 그림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아주 애틋하고 좋았으며 딸 하나만 키워왔습니다. 그들의 딸 루나는 160cm 정도 되는 신장에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그녀는 직업도 없고 성격도 지극히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간지를 앓고 있어 초등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거의 다니지 못했습니다. 타무라 오사무 부부는 외동딸을 엄청나게 사랑했었는데 딸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집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부부는 딸의 생일 선물을 고르기 위해 보석가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 당시 두 사람이 딸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사랑하는 눈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루나의 학우들은 루나가 매우 극단적인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이상한 옷을 입고 와 남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루나는 갑자기 필통에서 연필깎이를 꺼내 자신을 비웃은 남학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다른 반 친구들이 그녀를 막았는데요. 루나는 본인을 놀린 남학생에게 다음에도 같은 말을 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를 찌르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단란한 부모 밑에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라히토 씨는 종종 여성복을 입고 다양한 유흥장소를 방문하여 여자들에게 대시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내부자들은 그의 비밀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라히토 씨는 여장을 하여 여자들에게 접근하고 그녀들의 경계심을 낮추게 하고 친해지면 뒤에서 몹쓸 짓을 해왔습니다. 우라히토 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여성은 술집에서 우라히토 씨와 접촉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처음 우라히토 씨를 접했을 때 그는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완전 여성스러웠다고 기억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우라히토 씨가 성격 좋은 언니처럼 보여 쉽게 경계심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오랫동안 접할수록 그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칭찬해 주었으며 여자의 몸매를 스캔하며 스킨십을 자주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화장실에 갈 때도 우라히토 씨는 같이 따라갔습니다. 직원을 부르고서야 우라히토 씨는 희롱을 멈추곤 했습니다. 희롱당한 여성은 사건 당일 우라히토 씨가 한 여자를 데리고 술집을 떠나며 이 시간에 막차가 떠났을 거야. 차라리 방 하나 잡아 하룻밤 같이 자자 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라히토 씨가 여장하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 젊은 여성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냥 여장을 하고 유흥업소에서 여성을 희롱하는 늙은 변태일 뿐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경계심을 풀면 바로 그에게 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얘기도 루나 할아버지의 진술과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루나의 부모로부터 손녀가 당한 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루나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 가끔 스스키노의 동성 술집을 들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5월 말 스스키노의 한 바에서 우라히토 씨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 우라히토 씨가 여장을 하고 루나에게 다가갔습니다. CCTV 영상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술집을 떠난 후 우라히토 씨는 함께 호텔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루나는 평상시에 집에만 있어 사회 경험과 방어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라히토 씨도 여자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호텔에서 우라히토 씨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라히토 씨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라히토 씨는 루나를 놓아주지 않고
촬영한 영상으로 루나를 협박하여 여러 번 루나를 겁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루나는 큰 상처를 입게 되어 결국 부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타무라 부부는 딸이 당한 짓을 알게 되고 우라이토 씨에게 연락하여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타무라 부부는 이 일을 크게 이슈화하고 싶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퍼지게 되면 루나에게도 영향이 갈 것이고 또 우라히토 씨가 다시는 루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라히토 씨는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영상으로 루나를 협박하여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에 타무라 가족은 분노에 빠지게 되어 마침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을 지극히 사랑한 타무라 부부는 딸의 뜻에 따라 무서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저녁에 타무라 오사무는 딸과 슈퍼마켓을 들려 톱과 날카로운 도구 그리고 여행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은 옷과 톱, 날카로운 도구 그리고 배낭을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타무라 오사무는 딸을 호텔 근처로 데려다주고 가까운 곳에 조차하였습니다. 루나가 파티가 끝난 후 우라히토 씨와 길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예약한 러브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루나는 202호실에서 우라히토 씨가 옷을 벗고 욕실로 갔을 때 가방에서 날카로운 무기로 우라히토 씨의 뒤를 찔러 그를 숨지게 하고 그 후 미리 준비한 톱을 사용하여 우라히토 씨의 머리를 제거하고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붉게 물든 옷을 갈아입고 배낭과 여행 가방에 범행에 사용된 옷과 도구들을 넣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루나는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한 후 202호실을 떠났습니다. 근처에서 기다렸던 타무라는 딸을 픽업하여 머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월 2일 새벽에 타무라 오사무는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얼음 10봉지를 구매하여 머리를 안에 두어 부패를 막으려고 했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 며칠 만에 머리는 썩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 머리를 집에 보관하기 시작하면서 평범했던 가족의 생활도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최근 리로코가 더 이상 정원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깔끔했던 빌라에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었으며 잡초도 무성했다고 하였습니다. 타무라 오사무도 집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는데 그의 이웃은 그가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그 모습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고 했습니다. 타무라 오사무는 고등교육을 받은 의사로 성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그는 더 나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딸을 위해 정의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딸을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워 딸의 뜻을 따라 되돌릴 수 없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라히토 씨가 훨씬 더 역겨웠지만 말입니다. 그는 60세가 넘어서 여장으로 여성에게 대시하여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찍어 여성을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폭로된 후에도 여전히 자제할 줄 몰라 결국 비참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최근에 발생하여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보다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